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모신 분은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캄보디아 이슈가 예. 굉장히 너무 커지고 있어가지고 예. 특히 그 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변호하고 계시다고 들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혹시 몇 분이나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게 사실 캄보디아에 갔다 오신 분들도 엄청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그게 약간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신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정말 순수 납치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여행 갔다 납치당해서 일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약간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걸 좀 알고 간 경우죠. 어느 정도 내가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라고 알면서 간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까지는 아니고 네. 보통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사기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보통 안 하고 유사수 신행이 정도로. 그러니까 리딩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면 불법인데 네네네. 사실 리딩방을 하면서 사기만 안 치면은 그게 좀 범죄의 정도가 사기에 비하면 좀 많이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리딩만 해주고 뭐 돈을 받는다면 그 정도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주식 추천도 함부로 못 해준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차려가지고 우리는 그 회원들의 뭐 회비만 받는다. 물론 이제 뭐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그 유사 투자 자문이라든 뭐 그런 거 등록해놓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간 거기에 속아서 가신 분들은 그 정도 레벨로 보고 갔는데 네. 점점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고 제가 그래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분들의 어떤 형사적 절차를 원래 도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뭐냐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 빚이 늘어난 사람들의 빚을 이제 없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특정 기간에 갑자기 빚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럼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이게 어쩌다 이런 거냐? 갑자기 막 약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갑자기 뭉텅이 빚들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회생파산을 할 때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왜 생겼다, 이건 어떻게 생겼다, 이 소명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인인증서랑 이런 거를 다 털려서 거기서 이제 대출이 일어난 부분이 있다. 자기 이름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을 듣게 된 건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 관련자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중간책으로 혹은 거의 뭐 머리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인들을 뭐 납치하는 게 가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한국인 상대로 사기를 치신 분들도 사실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그 정도 이상한 건 아니겠지, 뭐 괜찮겠지 아무 생각 없이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탈출해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천차만별인데 제가 담당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냥 순수 그러니까 좀 피해자에 가까운 그러니까 순수 가담자 내지는 피해자에 가까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분들도 문신이 많던가요? 제가 본 분 중에 문신 있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사람은 그런 것만 보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인천공항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압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또 충남경찰서인가요? 구속이 된 상태이고 중요한 거는 천차만별이다. 네, 천차만별이다. 지금 오신 분들은 사실 캄보디아 경찰에서 이미 이제 구속되어 있던 분들이라 사실은 좀 가담 정도가 굉장히 큰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실종 신고가 돼서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위치 파악 같은 것도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최소 지금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만 해도 지금 거의 한 연 200~300건씩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위치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연간 200~300명씩이 사라졌다. 사라진 건 5,000명까지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 5,000에서 최대 10,000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실종 신고가 됐다는 건 여러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가족이 있어야죠 일단 실종 신고를 할 만한. 그냥 사실은 자취하는 뭐 보통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 신고까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확실하게 없어진 걸로 보이는 분들만 연간 뭐 300명 정도 그리고 지금 추측하기로는 지금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최소한 5,00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캄보디아까지 가게 됐는가 물론 이제 보도가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누군가 뭐 이제 유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만나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제가 만난 분들은 다 이제 광고 보시고 고액 알바, 고액 부업
텔레그램 같은 데도 있고 또 이런 종류의 이제 취업들이 되게 올라오는 사이트 혹은 광고도 있고 페이스북 광고 보신 분도 한 분 있었다 그래요. 별 군데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피해자들은 주로 이제 페이스북 광고랑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 광고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제가 맡았던 분들은 월수 1,000만 원 보장 내지는 뭐 600 보장에 뭐 인센티브 부여. 아니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광고를 받고 가십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지적을 하세요. 고액 알바라는 거 정말 쉽게 단기간에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이거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의외로. 예. 그래서 대부분 뭔가 미심쩍거나 아니면 이 말이 진짜일까라는 의심은 하게 될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외국까지 가야 하니.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요인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속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무르르듯 진행됩니다. 캄보디아라는 거가 유명해진 건 요즘이지만 예전에도 뭐 범죄도시 영화도 있고 뭐 필리핀 얘기도 있고 되게 위험하다 외국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통화를 해요. 통화가 됩니다. 통화가 되는데 거기서 되게 멀쩡한 한국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이면 좀 안전한데 주로 이제 중국인이나 뭐 조선족 교포 뭐 이런 분들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되게 멀쩡한 한국인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야, 그런 일들은 중국 애들이나 한다. 야, 한국 남자가 중국 밑에서 일을 안 한다. 중국인 밑에서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여기서 저 실제로 들었던 얘기가 지금은 유사수 신행이 비슷한 거죠. 지금은 이제 불법 리딩반이지만 여기서 우리 돈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제대로 투자자문사 차릴 거다. 그 이제 비전에 함께 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돈 좋아하고 절박하고 거기다가 이제 말도 잘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나 끝까지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무슨 광고에서 뭐 말 나와서 1,000만 원 벌 수 있겠거니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어제 보고 오늘 가고 이게 아니라 예, 한참 동안 사람들도 재 보고 젖어들게끔 진짜냐 이런 거 한참 물어보고 그런 막 증거들도 보여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여기다 수익이 얼마나 났다 이런 것까지 보여주니까 공을 들여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속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상황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제가 지금 상담한 분들은 사실 전원 다 빚이 원래 많았던 분들이 젊은 분들인데 20대 뭐 초중반 뭐에서 뭐 많으면 이제 30대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이 빚이 이미 많아서 빚이 많다는 건 사실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이건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도 틀림없이 겪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 추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채권 추심이요? 네. 그 많이 좀 법이 강화됐잖아요. 밤에 예. 연락 못하게 하고 막 네네. 찾아오지 못하게. 실제로 어떻게 추심을 할까요? 요즘에 뭐 직장에 찾아오고 뭐 집안에 들어눕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선진적 금융기법이라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추심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합니다. 낮 시간에 매일 하루 한 통씩 젠틀하게 전화를 합니다. 네. 빚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 갚으실 거예요? 아, 제가 뭐 어려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걸어도 되거든요, 법상. 네.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걸고 만약에 전화를 받으면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보통 빚진 사람들이 한 곳이 채권자가 아니거든요. 최소 3-4군데 뭐 많으면 10군데도 있죠. 그러면은 매일 전화를 빚독촉하는 전화를 10통씩 하루도 안 빼놓고 받잖아요. 평일 내내. 안 받으면은 계속 걸고. 안 받으면 계속 걸고.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느껴보신 분들은 알 텐데 한 통만 받아도 하루 종일 일이 잘 안 돼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그걸 매일 10통을 한 달, 2달, 3달을 받아버리면 사람의 정신이 약간 이상해질 수준으로 정말 이렇게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빚에 완전히 시달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본인도 했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보다 더 바닥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내 인생이 너무 바닥이라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다. 지금 내가 여기서도 최악인데 최악이네. 캄보디아가 됐든 어느 나라 간들 이거보다 더 하랴. 아니 그러니까 뭐 자살 생각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 야 내가 자살 생각을 하느니 가서 한번 뭐라도 도박처럼 해보자.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어디 있느냐. 근데 가니까 더 나빠진 게 있다는 거잖아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바닥 밑에 지하가 아니라 지옥. 지옥이 있었다. 그러니까 도착한 직후에 뭔가를 깨달았던 걸까요, 그러면?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도착을 했대요. 그리고 그 표까지 다 이제 편도로 사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줘요? 티켓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건 모든 건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다 건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제 비행기표를 사줍니다. 비행기표를 타고 왔는데 오니까 이제 무슨 가이드처럼 누구씨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고 있었대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그냥 뭐 이렇게 차가 있었대요. 근데 정말 그 범죄도시 영화 나온 거랑 똑같은 거죠. 뭐냐면 문을 열고 딱 타니까 문을 딱 닫으니까 어두워요. 밖에 안 보여. 그리고 총을 딱 들입니다. 바로. 공항에서 차 타자마자? 차 타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른데 조금씩은 다 다르고 뭐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한 분은 어쨌든 총을 바로 들이밀고 어떤 데 온 건지 알지? 네가 온 데가 지금 어떤 데인지 알지? 이제부터는 말 안 들을 생각하면 안 돼. 조용히 가.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여권 뺏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는 그냥 깜깜한 데서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쭉 가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여권 뺏기고 휴대폰 뺏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공인인증서 이런 거 지문 같은 거 얼굴 같은 거 다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분 얘기인데 3일을 밥을 안 줬대요. 정말 창문도 없는 독방에 그냥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길들이는 거예요. 그동안 또. 거죠. 그리고 그 3일 동안 보통 그 사람 명의로 있는 계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없는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요즘 계좌 개설이 다 되니까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같은데 사용을 하기 위한 그 어떤 좀비 계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계좌들을 다 만드는 거죠.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폭행도 것도 있었다고 하고 사실은 폭행 얘기는 제가 자세히 듣진 못했어요. 이것도 이제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기도 힘들어하니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냥 변호사님. 많이 때렸죠 정도로만 얘기하고 하나는 들은 얘기 뭐였냐면 자기가 본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팔이 잘렸다고 들었다고. 한국인이 와 있는 사람인데 말을 안 들어서 팔이 잘렸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 옆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밥을 안 주다가 3일 만에 이제 밥을 줬대요. 그럼 이제 사람이 한 3일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밥을 딱 주면서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네가 일을 잘하면 자기들은 이제 이거는 네가 지금 좀 당황할까 봐 이렇게 3일 동안 한 거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너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하고 한 거고 이제부터 일하면 진짜로 너한테 인센티브 준다. 돈도 다 준다. 아니 근데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너무 무섭죠. 그러면 일을 잘한다는 거 그 일이 뭐예요? 일이 잘한다는 건 그것도 역시 다 다를 텐데 네네. 저희 의뢰인들은 이제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그거래요. 왜 그런 리딩방 진짜 그 리딩방 가면은 왜 바람잡이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 이렇게 막 안내를 해요. 무슨 교수님께서 혹은 뭐 이대호 대표님도 막 있습니다. 사칭하는 사람 사칭도 뭐 이대호 대표님께서 뭐 합니다. 그럼 밑에 막 사람들이 저 이거 긴가민가인데 수익 봤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부터 시켰대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장이 있으면 자기는 타이핑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여기서 좀 능력 인정을 받으면 로맨스 스캠으로 타이핑을 하고 이걸 넘어가면 이제 전화를 잡는 거죠.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 처음부터 전화 잡았다가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괜히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가 된 사람들한테 좀 더 높은 단계의 일을 시키는 식으로 완전히 분업화가 돼 있고 처음에 자기 했을 땐 밥을 한 끼 줬대 하루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2끼 이제 전화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밥 3끼 주말은 외출되고 뭐 이제 KTV라고 해서 약간 가라오케 이런 데 데려가서 여자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진짜 완전히 길들이는 거네요. 길들이는 거. 그리고 계속 그 사람, 그러니까 역시 사람들마다 말은 다른데 어떤 분은 한국인이 자기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선은 뭐 조선족인지 중국인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랑 얘기한 건 다 한국인이었다. 근데 한국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처음에 왔을 땐 너처럼 무서워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지금 몇 억을 벌었다. 나 한국 가서 진짜 난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진짜 한국 가서 마이브와 탈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총기로 위협을 받았지만 그렇게 길들여지고 난 다음에 중간 관리자하고 실제로 그쵸. 그러면 돈도 모으고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한국인들도 와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또 꼬시고. 이야, 참.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돈은 벌었겠으나 그때부터는 그 범죄에 깊숙이 관여하는 거잖아요. 일단 돈을 벌었다는 게 사실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요? 그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감금된 상태인데 약속만 줬겠죠. 약속만 줘도 충분한데요. 나중에 줄게. 네. 더 열심히 해라. 네. 성과 더 내라. 제가 볼 땐 실제로 뭐 현금을 얼마나 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성과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이 리딩방 막 로맨스 스캠 막 피싱 이런 거에서 얼마를 뜯어내느냐. 그 못하면 또 막 맞기도 하고 뭐. 못하면 또 때리기도 하고 밥이 줄어들고 한 단계 낮아지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 말이 그거 동물도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말에 자기가 자꾸 이제 빨려들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계급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계급 사회에 들어가면 무조건 올라가고 싶거든요. 나 정말 열심히 해서 밥 2끼 먹고 밥 정말 나 열심히 해서 외출도 하고 뭐 이러고 싶다는 그 생각이 너무 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그분은 다행인지 네네네. 실제로 승급을 못한 분 얘기긴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승급을 못한.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막 총책도 있고 중과관리자도 있고 뭐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은 물론 이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자기 허리에 이제 총이 들어올 때부터 속았다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금이 되어 있다는 일단 거. 어느 지역인지를 뭐 시아누크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실제로 본인은 어느 지역인지를 그 사람은 이제 오래 안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오래 있었으면 좀 어디서 듣고 이랬겠죠. 근데 어쨌든 어느 지역인지를 전혀 모르는 곳에 좀 닭장처럼 막 이렇게 옛날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네. 어딘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가 이런 걸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총든 사람들이 있었대요 계속. 그리고 왜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할 때는 보니까 뉴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뭐 컴퓨터 있고 그걸로 뭐 개인정보 다 보고 있었겠죠. 휴대전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걸로도 걸고 저걸로도 걸고 하는 건데 그거 갖다가 자기 지인한테 전화해서 구출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세뇌가 완성된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전에는 전화기를 잡는 그 피싱 사람 직업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전화기는 어차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기계 같은 전화기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건 이제 의뢰인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저도 이제 뭐 다큐멘터리랑 보니까 아예 전화기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머신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머신들로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머신이면 또 이제 녹음 같은 것도 다 될 거고 이제 관리 감시도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잘못했다가는 좀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러면 변호사님의 의뢰인들은 일단은 구출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빠져나온 거예요?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한 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뭐냐면 아까 빚 때문에 전화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전화 안 받으면 계속한다 그랬잖아요. 그 채권자가 한 10명 있었대요. 예. 그래서 매일 10통 이상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생활이 안 되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 갔다 그래서 빚쟁이가 전화를 안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왔대요. 그 안에서 엄청 맞고 그랬대요. 그것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냐고. 한국의 빚쟁이들이 네. 캄보디아 간 사람까지 찾아서. 그리고 가족들이. 캄보디아 간다 이런 얘기를 안 했대요, 원래. 원래 이제 하지를 않고 그냥 갔는데, 뭐 가족들이 자꾸 전화가 와서 안 받으니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계속. 전화기 막 꺼놓고 막 압수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근데 켜놓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중간에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꺼놨다가도 중간에 왜 한 번씩 하려고 하면은 켜야 되잖아요. 전화기를 켜서, 네, 그 전화기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보이스피싱 당해서 가끔 무슨 앱 깔아가지고 네네네. 제 전화기가 이제 좀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눈앞에 다 보입니다. 이 전화기 안에서 다 대출이 이루어지고 다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화기 말고 다른 전화기로 옮겨가는 순간 또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인증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전화기를 한 번씩 이제 켜면, 부재중전화 막 100통씩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 어떻게 살아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내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대요. 괜히 얘 때문에 조직이 위험해진다. 이렇게까지 전화가 많이 오는 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너 그냥 가라 그랬대요. 자기도 왜 내보내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 이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한국으로 함부로 보내면 어떡하냐. 범주가 다 드러날 수가 있는데. 네. 자기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얘기할 때도 계속 얘기하면서 절대 딴 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협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너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거 너희 가족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협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계좌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다 이루어졌는데 네가 범죄자야. 어차피 우리는 못 잡아 한국에서. 그러면 너만 처벌받아. 너 전과자 되는 거야.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뭐가 있냐면 무슨 약을 줬대요. 계속 그 밥 한 끼 줄 때마다 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몽롱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마약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마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협박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마약이니까 너 돌아가서 마약 검사하면 너 100% 너 마약 사범이다. 어차피 우린 못 잡는다. 그럼 너 혼자 마약 사범, 사기 범죄자 다 되는 거다. 이 협박을 들으니까 사실은 어디에 얘기할 생각도 못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살아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화가 많이 와서 한 것 같은데 다행이다. 그러나 더 어떻게 얘기는 못한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한국까지 되돌아온 분들은 그래도 운이라도 좋은 거고. 매우 운이 좋은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이나 코인을 보내주면 이제 풀어준 케이스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돈을 보내주면은 약속한 대로 풀어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한 번에는 아니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사실 그거는 이제 납치 모든 사건의 기본인데요. 돈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어차피 계속 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왜 배를 가르겠어요? 이게 일종의 뜨내기 장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식당을 해도 지속적으로 올 것 같은 사람한테 더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납치한 사람을 또 납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풀어주는 순간 이 거래는 끝난 거예요. 그럼 계속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 돌아가신 분? 지금 사망자가 한 명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 사망자분 중에 좀 많이 알려진 그분 같은 경우는 가족한테 돈 달라고 요구 전화가 왔다고 하고 그래서 그 돈을 줄까 말까 하다가 경찰이 주지 말라 해서 안 줬는데 이제 사망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확실하진 않으나 이미 전화했던 시점에 이미 죽어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더라고요. 뭐 납치했을 때 돈 준다 그래서 그걸 풀어준다 이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담하지 않는 게 상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되게 살벌하다. 아 진짜 위험하다. 라는 생각도 하시면서도 그분들이 과연 불쌍하다라는 생각까지 하실지는 모르겠는 게 왜냐면 우리가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받게 되는 그런 보이스피싱 그런 잘못된 막 스팸 이런 전화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또 진정한 의미의 또 피해자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테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담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갔다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무슨 범죄자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순전한 피해자다 이렇게만 보는 것도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담 정도는 천차만별이고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행동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범죄라고 하지만 그 범죄라는 건 사실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그 가담 정도나 불법성, 뭐 비난 가능성 이 천차만별일 거라서 갔다 오신 분을 어떻게 뭐 어떻다 저떻다라고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항상 제 요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다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일단 그런 비슷한 유혹에 처한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빚 때문에 목숨 걸지 마라. 바닥 밑에 지옥이 있다. 정말 그 얘기 드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고 놀랍게도 제가 상담했던 분들은 이분들이 원래 사기 당했던 분들이에요. 처음에? 네. 맨 처음에 빚을 갖게 된 이유가 좀 애매하긴 한데 스포츠 토토, 불법 토토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뜯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도박장에는 본인 발로 간 거잖아요. 본인 발로 갔지만 사실은 그런 걸로 이제 협박을 당해서 돈을 더 많이 넣게 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범죄와 범죄가 아닌 거에 이제 거의 경계선. 네. 있었던 분들이라서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문제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한탕이 아니면 내가 재산을 불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범죄 같은 데 손을 대거나 아니면 혹은 사기를 당해서 빚지거나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에는 한국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네. 또 이미 사기를 당했거나 네. 아니면 도박에 빠졌거나 네. 이러면서 최악이 완전 최악을 불러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범죄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캄보디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큰 주제거든요. 네. 한국인이 죽었고 한국 정부가 난리가 났다. 이게 지금 동남아에서는 거의 그냥 헤드라인으로 계속 나오는 주제예요. 꼭 캄보디아가 아니라도 태국 이런 데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물론 이제 그 프린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금융 제재를 한다고는 하는데 네. 해외에서도 네.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많이 실종됐고 이렇게 이용당했다라는 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한국인이 죽고 한국이 뭐 그렇게 나섰다라는 게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원래 캄보디아랑 태국이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전쟁 직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제일 많은 곳이 아마 태국일 거예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태국,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한국, 일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이 죽고 한국이 이 피해자가 보도가 되는 이 사례 때문에 동남아시아 전체의 지형과 정치적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아까 그 프린스 그룹 얘기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원래 미국과 영국이 딱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건이고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한국인 일도 나온 게 아니고 네. 한국인 일로 화제가 되면서 영국과 미국이 하던 것들도 빵 터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기저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일이 한국인 사건을 계기로 확 커져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고 많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인 상황인데 또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서 당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돈이 많으니.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뭐 범죄를 수사를 하고 근절하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한국 사회 내부에서 청년들이 이런 데 좀 가담을 안 하게 하는 노력들, 그리고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큰 이익을 좀 볼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방식,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두 개를 같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것도 좀 같이 수반해서 가야 하는 건데 일단은 당장 시급한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구해내는 일이고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막 안 좋은 여론이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막 그럼 막 범죄자들을 왜 도와주느냐 막 이런 식으로도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또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네. 또 이제 동남아 쪽에는 이제 관광 자체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그쵸. 한국인들이 이제 나가기 두려워하고 있고 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캄보디아도 지금이 캄보디아가 문제되는 거지 이 비슷한 사례는 예전에도 또 많았다면서요. 필리핀에서 원래 제일 유명하잖아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필리핀에 사실 많았는데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고치고 도망간 사람들 대부분 필리핀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캄보디아에 많이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글쎄. 이게 똑같은 질문인 게 예전에는 그런 범죄 조직들이 필리핀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캄보디아에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숨기가 더 좋나요? 아니면 뭐 어디 권력이나 경찰과 유착되기가 더 쉽나요? 뭐 비슷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필리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예? 너무 위험한 거예요. 범죄 조직한테 필리핀이 위험하다고요? 범죄 조직도 치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친 사람이 필리핀에 숨으면 예. 찾기가 어렵죠. 필리핀은 워낙 섬이 많고 공권력이 잘 미치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일을 또 당할지 모르는 거죠. 하여튼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막. 네. 범죄 조직도 마찬가지인 게 정말 무법지대인 곳에서는 이 사람들도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범죄 조직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무법지대이지만 나한테는 나의 치안은 확실하게 지켜지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겠죠. 근데 그게 그래서 필리핀에 있던 곳들이 캄보디아로 많이 가서 실제 뭐 그 프린스 그룹이나 뭐 천즈 회장이나 그런 식으로 뭐 중국계 자본 이런 데랑 캄보디아가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범죄 조직들이 일정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국가에. 그래서 지금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아마 범죄 조직들이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지금 라오스로 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미얀마로 또 갈 거다. 왜냐하면 미얀마에는 반군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지배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런 곳에서 반군하고만 잘 협상이 되면 정말 그 완벽한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자금 대줄게. 우리 좀 지켜줘. 네, 그러면 반군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치안은 지켜지면서 불법 행위는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조직들은 지금 미얀마로 가고 있다. 규모가 좀 작은 곳들이 라오스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절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많은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가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군사작전까지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럼요. 좀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군사작전보다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예. 뭐 사람들이 약간 사이다처럼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 뭐 비트코인을 압수를 했다. 어떤 사람한테 뭐 금융 제재를 했다. 우리는 왜 못했을까? 이런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 무슨 뭐 몇 조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국인 피해자들의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다 우리나라 돈 뜯긴 거니까. 근데 그걸 한국에 돌려줄 리가 없잖아요. 미국이. 그 비트코인을 압수를 해서 뭐 환수를 한다고 자기는 해도 국고로 환수하겠죠? 국고로 환수하겠죠. 그런 건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금융 제재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압수한다거나 이런 거부터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 보니까 국내은행의 현지 지점, 캄보디아 현지 지점에 한 900억 정도가 프린스 그룹 자금이 예치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일단 빨리 동결시켜서 그런 걸로 보이스피싱 뭐 피해자 뭐 재단 지원, 구제 기금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는 군사작전도 중요할 거고 구출도 되게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만큼이나 범죄 수익이 확인되면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돈을 묶어놓는 방식이 가장 실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번에 지금 수사하는 거 보면서 사실 놀랐어요. 왜요?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뭐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 되게 많이 대리를 하는데 수사해도 안 돼요. 그 외국에 있는 사람 어떻게 찾냐 이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어차피 그거 못 잡아요 막 이렇게. 뭐 실제로 그 경찰이 잡기는 어렵겠죠. 근데 정말 화제가 되니까 작전처럼 따다닥 하니까 진짜로 사람들 잡기도 하고 뭐 계좌도 동결하고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변호사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여론이 중요한 게 그럼요.
그런 힘이 있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물론 이제 경찰분들도 뭐 사건 많고 힘드시겠습니다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게 장사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한국인 상대로 보이스피싱 해봐야 그 돈을 빼돌리기가 어렵다, 혹은 보이스피싱 한국인들이 잘 안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뺄 수가 없었다면 한국인 상대로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긴 좀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럼 진작에 지금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간 것도 사실 큰 문제지만 이거는 산업,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저는 사실 예전에도 저희 그 방송에서 대표님 만났을 때도 그런 사기 유형 말씀드리고 심각하다 말씀드렸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심각하다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노력을 했다면 지금처럼 세지진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또 누군가는 그런 피싱에 당한 사람들 어리석다. 그걸 왜 속느냐. 안 속을 수도 있는데 의심해봐야지라고도 하는데 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속이는 것도 있고 그 상황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이젠 또 뭐 AI 기능으로 목소리 카피하고 심지어 얼굴까지도 합성을 해서 속이는 시대 아닙니까? 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개인 입장에서는 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사실 제가 봐도 저라도 속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로맨스 스캠을 해서 내가 한국에 갈 수 있게 뭐 1,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맨스 스캠을 했는데 뭐 당신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안타깝다, 내가 너한테 돈 벌 기회를 주겠다, 좀 이렇게 친해진 사람이 돈을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을 오히려 주는 거예요. 앱을 깔게 하고 그 앱의 막 아이디에 본인이 준다 그러면서 로맨스 스캠을, 그러니까 저랑 텔레그램에서 만나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던 여자분이 있어요. 그럼 이 여자분이 저는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앱에서 돈을 받았는데 이 앱을 보니까 돈이 점점 늘어나고 출금 신청을 하면 또 출금이 되고 믿을 수밖에 없죠. 와, 그런 게 있어요. 개인에 대한 계도와 교육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계도 교육도 필요합니다. 다만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그냥 누가 돈을 주고 그리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만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까지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상황에서 안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캄보디아로 일하러 오게끔 말씀하셨을 때 뭔가 물 흐르듯이 젖어들게끔 만드는 것처럼 서서히 길들이는 그게 또 무서운 거죠. 그 한 사람이 생각보다 큰 가치인 거예요. 범죄 조직에는. 투자하는 거예요? 네. 거의 뭐 파일럿이나 선수 육성하듯이.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진짜 장기 파는 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 사람 하나가 자기들한테 얻어줄 수익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공감했던 게 그 들었다는 얘기 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중간책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일을 잘하는데 우리가 널 죽이겠어? 우리가 너 하나 구슬리려고 얼마를 투자했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성과가 나면 우리가 왜 너를 죽이고 왜 너를 못 살게 굴겠니? 오히려 더 잘해주겠지. 세상 사는 거 다 똑같다. 어디 가나 일 잘하는 사람 인정받는 거야. 네가 지금 한국에선 별 볼일 없었을지라도 네 꿈을 펼칠 수 있고 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야구 축구 감독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네 꿈을 펼쳐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너희 가족도 알고 있고 네가 한국에서 해온 거 다 알고 있으니 캄보디아에서 라오스에서 미얀마에서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환장하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이 사건 좀 많은 분들 또 이제 회생 파산 이런 거 변호하시면서 가장 크게 좀 어려움 겪으신 거는 어느 대목이었어요? 일단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말 잘 안 해요. 친해지면서 한 번씩 조금씩 말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게 노출되는 것도 극단적으로 싫어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사례들은 동의를 일부라도 해주신 분들 얘기만 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 다 각색돼 있습니다. 조금씩. 아니 어찌되나 제2, 제3의 동일한 피해자는 또 막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 공감을 하셔서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까지는 좀 동의를 해주신 거고요. 저는 조금 안타깝기도 한 게 제가 상담한 분들은 정말 순전한 피해자에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도 어리석긴 했어요. 왜 그 외국에 나가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하면서 누가 괜히 정말 돈을 많이 준다는 게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돈을 준다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 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이게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 피해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 조직은 이미 캄보디아 떠나서 뭐 미얀마, 라오스 또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옮겨갈 수 있는 거고 그들은 범죄 수법도 계속해서 고도화를 하잖아요. 머리 그렇죠. 쓰고 있고. 점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보완책,
방비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국가적으로도 있고 아니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개인적으로도 있을 거예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맨스 스캠이나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렇게 점점 뭐 금 ETF 투자 무슨 뭐 그런 리딩방 이런 거에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좀 아시고 노력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근로자 내지는 어떤 피해자 이런 캄보디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계속 드렸던 말씀 바닥인 줄 알았지만 그 밑에 지하가 있을 수 있다. 설마 이거보다 나빠질 수 있느냐 생각할 때 더 나빠질 수 있다. 그 밑에 사실은 한국에서 목숨 붙어 있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큰 축복일 수도 있는 거다. 내가 캄보디아에 정말 골방에 갇혀서 매일매일 맞고 팔 잘리면서 살 수도 있다. 그거에 비하면 나 지금 삶은 훨씬 좋은 상태라는 걸 아시고 나한테 정말 헛돈을 무슨 1,000만 원씩 주고 아무 구린 일도 아닌데 그런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이승이 났고 그게 갑자기 나한테 금덩어리를 주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젊은 친구들이 이런 감각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SNS 보면 진짜 무슨 부업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 뭐 쇼츠 하나가 터져서 이것 때문에 막 인플루언서가 돼서 무슨 뭐 페라리 샀다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요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을 때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이게 아니야 뭐 윤리적으로 어긋나 이거보다 뭔 생각이냐. 그렇게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길 리가 없어.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태도가 있는데 그렇죠. 젊은 분들은 되나? 내 주변에 누구도 됐다는데? 집진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로또 당첨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일이다. 그나마 로또 당첨은 합법인데 이건 합법도 아닌. 근데 또 그 정도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애초에 한국에서 사기나 도박에 빠지지 않았을 테고. 근데 요 얘기를 듣고 약간 고민하셨다가 안 하실 분도 저는 분명히 한두 명 이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좀 줄어든 것 같고. 실제로 좀 줄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리딩방은 오늘도 저 2개 초대를 받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Y스트릿 보시는 분들 중에도 좀 제가 볼 땐 틀림없이 한두 분 정도는 최소한 한두 분 이상은 그런 게 빠지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방을 해야죠. 이게 개인적인 좀 차원이라면 제도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제도적으로는 저 요즘에 정부에서 그 얘기 나왔거든요. 은행이 만약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은 은행은 책임 잘 안 진다.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원래. 대법원 판결. 은행이 이제 본인 확인 같은 거 할 만큼 충분히 했다면 은행이 책임질 건 아니다. 이런 뭐 판결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문제가 은행에 생기면 그거 다 은행이 책임지게 한다는 법 뭐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온갖 보안 프로그램 본인 인증 이런 거 쫙 깔아놓고 이것만 다 했으면 은행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혹시 미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시거나 하다못해 미국에서 무슨 사이트 아이디 만들 때 보면 인증 그렇게 빡세게 합니까? 아마존 가입하실 때 주민번호나 사회보장번호 이런 거 입력해야 되나요? 그냥 가입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사이트나 아니면 은행이나 금융기관 얘네가 문제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손해는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너는 이득을 보잖아.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만드는 거, 개설을 해서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수익을 얻는 게 다 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네가 그거를 어느 정도 이상은 부담을 하는 거야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거 은행이 책임지게 한다. 그게 싫으면 은행 스스로 노력을 해라. 저는 이 말이 뭐 우습게 보거나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뭐 이제 정책의 문제겠습니다만 기본 틀에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은행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저는 무조건 공감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또 뭐 은행 입장에서는 그 개개인이 속아서 송금하는 걸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또 이럴 수도 있겠으나 같이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은행 입장만 생각해 줄 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수사 측면에서는 뭐 TF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뭐 군사작전까지도 방불할 정도의 강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보이스피싱 문제나 이런 게 큰 문제라는 걸 좀 생각을 하고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뭐 코리안 데스크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코리안 데스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뭐 캄보디아에서 뭐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은 거절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뭐 몇 명 한국 경찰에 와 있는다라고 해서 이게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드라마 카지노에 나오는데 코리안 데스크 한 명만 있어도 사실 큰 영향이 되죠. 그리고 갑자기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회생파산 좀 잘 이용하시라는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만약에 좀 상황이 안 좋다면. 보통 제가 보면 정말 이 정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까 문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고 내가 큰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빚 때문에 삶이 끝까지 가서 범죄로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약간 반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서양 고금을 통틀어서 못 사는 동네가 범죄율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범죄나 저지르는 나쁜 놈들이니까 못 사게 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상황. 못 사는 상황이 이 사람들의 범죄를 만드는 거예요. 지킬 게 없는 사람일수록 당연스럽게 범죄로 더 나가기 쉬운 거고. 물론 이제 그거를 이해해주자라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로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 방법은 제 생각엔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이유에서든 빚 문제가 좀 심각한 사람들이라면 회생파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회생파산 제도 우리나라 잘 되어 있고 네. 또 이제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채무 조정 뭐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네네. 빚 탕감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또 도덕적인 문제도 좀 있고 특히 법원에서도 이게 판사님이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도박빚도 그러면은 회생파산을 받아줍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첫 번째는 그래요. 회생파산이 우리나라 제도가 잘 돼 있고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회생이 있고 파산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파산 건수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개인 파산이 일단 제도가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어요. IMF 때 개인 회생 파산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진도준이 마지막에 무슨 카드사 인수하면서 조건이 개인 워크아웃 제도 만들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회생파산이라는 것 자체가 다 2000년대 이후 2005년, 2006년 이때 생긴 제도라서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파산 건수 자체가 대단히 적습니다. 법인 파산이든 개인 파산이든. 미국에서 기업인들은 파산 한두 번 경험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최소 4번 했다 그래요. 최소 4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개인이든 그 기업이든 파산 건수는 굉장히 적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회생 건수가 좀 많죠. 그러니까 회생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예, 좀 시간만 주는 거고. 네, 회생은 저희가 말하기에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돈 벌어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회생. 파산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 제로로 만드는 게 파산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제도가 잘 돼 있다고 보기에는 개인 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네가 잘못해서 진 빚을 왜 국가에서 탕감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좀 덜 해주는 경향이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그리고 빚은 갚아야지. 빚은 갚아야지. 야, 법의 제일 원칙을 한 가지로만 줄이면 뭐냐? 계약은 지켜줘야 한다. 네네. 근데 빚을 네가 안 갚는 거 너 잘못한 행동이야. 이런 요소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이게 네네네. 판사님들도 그렇고 뭐 법 제도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래요. 누가 파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욕먹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내가 혁신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위험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위험 부담을 해서 혁신을 시작을 했다가 실패하면 면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누가 혁신을 하겠습니까? 그냥 돈놀이 하겠죠. 저는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는 어떤 풍조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의 혁신 기업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회생파산 제도가 우리나라 활발하다라는 건 제가 약간 공감하기 어렵고 더 활발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박빚 해주느냐 잘 안 해줍니다. 제가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도박 때문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회생 같은 경우는 변제율을 높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박을 하나라고 빚을 한 뭐 1억을 졌다. 그런데 시간은 걸리고 뭘 천천히 갚겠지만 결국은 한 8, 9천을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해줍니다. 그런데 도박빚 때문에 파산 면책 안 해줍니다. 그냥 파산 네가 알아서 하고 빚은 네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도박이라든가 그리고 뭐 사행성, 사치 그리고 좀 투자도 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좀 이렇게 위험이 굉장히 높은 투자. 이런 걸 때문에 회생파산이 나오는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해주지만
좀 많이 안 해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기 전에 어쨌든 도산법이라는 건 애초에 채권자를 위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빚을 졌든 간에 네. 인생을 포기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은 아니어서 약간 노숙인처럼 된다거나 자살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얼마라도 채권자들 돈을 그러니까 영원을 받는 것보다는 얼마라도 가져가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 어쨌든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게 회생파산 법률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박빚이든 사치빚이든 간에 그게 너무 문제가 아니라면 최대한 회생파산 넓게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물론 이제 제가 회생파산 변호사라 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국가도 점점점 더 그렇게 더 인정은 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봤을 땐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깊이 생각해 볼 거리기는 합니다. 네. 기회는 줘야 하는데 빌미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고 네. 그런데 또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기가 가능한 사회는 또 만들어야 되겠고 네. 어찌됐든 간에 막다른 골목에 선 분들의 문을 열고 나갈 공간은 또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네. 와 이게 참 어렵네요. 어려운 게 변호사들이 되게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지금 와이스트릿에도 변호사들이 몇 분 네. 나오셨고 근데 뭐 이혼 변호사 뭐 많이 나오는데 회생파산 변호사는 어지간하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회생파산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성범죄 변호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범죄 가해자들을 옹호해주는 나쁜 변호사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음에도 이분들은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혼 변호사도 꼭 그렇게 좋은 일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왔다고 해서 악플 달리는 거 제가 거의 못 봤지만 제가 이런 방송 몇 번 나오면 회생파산 한다 그러면 야 뭐 무슨 비단 갚게 도와주냐 뭐 누구는 갚는데 누구는 나는 열심히 갚는데 너는 안 갚는 거 도와주냐 나쁜 놈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생파산 변호사는 방송이나 이런 데 거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되게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뢰 중시하고 첫 번째는 그래요. 첫 번째는 신뢰를 중시하고 성실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금융제도라는 게 현실적인 금융제도가 도입된 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빚이라고 하면 주로 사채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줬거나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누구 보증서 줬다가 돈 못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안 망했다. 이런 거부터 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빨리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80년대만 해도 개인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불과 40년 전에. 30년 전만 해도 개인이 은행에 돈 빌리기 굉장히 어려웠고 돈 빌리는 건 기업이고 오히려 개나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 그 통계를 보잖아요. 금융권 빚이 전체의 6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생파산에서 면책이 되는 채권들 거의 80%, 90% 이상이 금융권 채무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자라는 거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허용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니네가 손해율 계산해서 못 받을 가능성까지 계산해서 니네 장사해라 라고 해서 이자 장사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아무나 이자 장사하면 안 돼요. 네.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을 국가가 허용해 주는데 그 이유는 손해율 계산해서 만약에 손실 나면 니들이 보고 이득 보면 니들이 가져라 라는 걸 전제하에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 은행이 만약에 그런 계산을 잘못해서 경영난에 빠지면 국가가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죠. 공적자금 공적자금 지원하죠. 그런데 개인이 공적자금 지원했던 거에 비하면 연 파산 건수, 회생 건수 해봐야 정말 세 발의 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2024년 개인회생자들의 채권에서 면책된 채권이 홈플러스 채권 그 기업 하나 채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야가 너무 다르요. 근데 개인한테만 저는 너무 과도하게 오히려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 개인인데 네. 개인한테만 너무 과도한 도덕적 비난을 하고 회생파산에 대해서 뭐 도덕적 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생각을 다르게 가지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저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좀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또 사람들의 또 생각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행을 갔는데 납치를 당했다. 아니면 내가 뭐 순수하게 피해 사기를 당한 거다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도 있고 돈 벌러 떠난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그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도박이라고 하는 본인의 그릇된 판단에서 또 시작이 됐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을 또 비판할 혹은 또 법적인 책임도 져야 지도록 해야 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고 다만 당연히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선량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또 기회는 또 줘야 한다라는 그래서 또 복잡하다고 제가 또 표현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의뢰인 중에 약간 가담 정도가 높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수하라고.
자수하라는 걸 꼭 추천을 해요. 사실 이분도 어떻게 이렇게 빠져들게 됐는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이미 잘못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뭐 중간 관리자쯤 됐나요? 중간 관리자까지는 아직 못 갔고, 그보다는 좀. 네, 한참 아래지만 어쨌든 본인이 본인 통장을 이용하고 또 피해자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자수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다는 걸 잘 소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더 윗선의 그 가해자들을, 윗선의 이제 범죄자들을 잡는 거에 도움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럼 일정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자수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경감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캄보디아 다녀오셨거나, 캄보디아 꼭 아니라 국내에서 사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협박, 그러니까 그런 범죄에 가담하신 분들은 꼭 자수를 먼저 하시고, 그래서 좀 구조적인 문제 더 큰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거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또 깊이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하여튼 이런 일이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거나 네. 근절이 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인식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좀 바뀌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